오늘은 200조 이커머스 시대 당신의 미래를 바꿀 21가지 이야기의 저자이신 이종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성대학교 유통물류과 이종호 교수입니다. 저는 이마트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한 20년간 근무를 했고요. 네. 아주대학교에서 좀 견인 교수 좀 하다가 지금은 연성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와, 20년의 실무 네네. 끝에 네네. 이제 학계까지도 그죠, 진출을 그죠. 하신 거네요. 네네. 또 얘기 드릴 거는 기업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트젤러 같은 브랜드 기업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신세계, GS 리테일, 예, 롯데 같은 데서도 리테일 기업에서도 한 100회 정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강의도 활발하게 하시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네. 200조 이커머스 시대 네. 당신의 미래를 바꿀 21가지 이야기 책을 네네. 쓰셨습니다. 네네. 이 책은 좀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 책은 제목에서 보듯이 온라인 유통 관련된 책이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온라인 유통책뿐만 아니라 일반 유통책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죠? 사실 이제 마케팅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유통 얘기는 우리 옹달님도 많이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책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유통을 좀 깊게 보다 보니까 실제 유통 이론하고 실제 제가 비슷했던 거하고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하고 역사를 바탕으로 최근에 가장 유통이 대세가 되고 있는 이커머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 책입니다. 우선은 이야기 드릴 거는 수년 전만 해도 실제 마케팅을 주도했던 거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랑 상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책들이 브랜딩, 아니면 상품 기획, 아니면은 플러스해서 광고에 대한 책들이 많았어요. 근데 웅달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막 발달되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의 흐름이 상품이나 이런 거에서 유통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은 기업이 제품을 잘 만들어도 유통을 잘 못하면은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앞서 얘기한 강의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온 이유가 우리 회사가 요즘에 이런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판매해야 돼? 어떻게 유통을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은 거죠. 브랜드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유통 흐름의 핵심을 시장이죠. 시장에 대한 중심을 유통기업한테 옮겨온 거죠. 실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메인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마트나 쿠팡이 메인이 되면서 이쪽 시장이 커진 게 당연히 커지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향은 유통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오프라인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커머스 온라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커머스 시장이요. 네. 좀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네네네. 그런 게 조금 경제적인 규모라고 네네네. 할까요?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간도 다르고 하는데 보통 산업통상부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한 193조 정도 보고 있고요. 사실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체 파이에서 몇 프로를 점유하냐라고 보는데 작년에 한 48% 정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 커머스에서? 네네네. 이커머스가? 유통에서 그럼 반이네요, 거의 오프라인하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200조가 될 거에 확실시 되고, 그리고 50%를 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근데 이커머스가 얼마나 또 빠르게 성장하냐를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5년 전에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36%밖에 안 됐어요. 엄청 빠른 거네요. 근데 지금 16% 올랐는데 또 여기 보시는 분들은 16%? 금방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겠지만 16%는 쉽게 얘기해서 현재 기준으로 마트나 편의점의 시장 규모랑 같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네네. 우리나라 현재 지금 마트랑 편의점 다 합친 거요? 아니요. 편의점이랑 마트가 각각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5년 동안 마트 하나만큼 지금 유통 채널을 성장한 거죠. 편의점 하나만큼이다. 그렇구나. 엄청.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대급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은 교수님 네네. 200조가 넘는 게 확실하고 향후 몇 년 이렇게 네. 봤을 때 네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지. 물론 완전히 저는 이 개념 자체가 이커머스화 될 것 같아요, 유통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 소비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라는 걸 할 때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운영하는 점포에서 살 것도 사는 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엄밀히 따져서 온라인 쪽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지금이야 50%지만 제가 보기엔 상호 4, 5년 안에 70%까지.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회사로 나누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순수 이커머스 어떤
기기를 통해서 샀냐라고 보면은 70%까지도 금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빼놓고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유통은. 더 심한 이제 앞으로 나가면 이제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IoT까지도 해서 차 안이나 뭐 이제 걸어 다니다가도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아예 소비 자체가 이커머스화 되고 이제 그때 되면은 아예 유통 채널 나누는 것도 바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마트, 백화점, 편의점, 뭐 이커머스였는 온라인 쇼핑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커머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유통 채널이 나와서 바뀌겠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융합이 되면서 네. 쇼핑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유통기업들이 다 온라인 회사가 되는 거예요. 온오프라인 회사가 아니라 온라인 회사가 되면서 쇼핑이 되면서 이제는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새로운 유통 채널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100년 동안 걸린 거거든요. 일반 글로서리 마켓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온 게 100년 걸렸어요. 네. 세계적으로 역사를 봤을 때. 근데 이제는 이제 이커머스에 새로운 유통시장이 다양하게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그렇게 되기까지 네네. 정말 많은 변화가 이제 중간에 네네네, 있을 것 그쵸, 같은데요. 그쵸, 예. 어떻게 좀 변화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네네. 있으실까요?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유통 비즈니스를 한 20년 하다가 유통 공부를 해봤더니 유통의 역사가 저도 100년이 넘은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자꾸 저도 이제 이마트 출신이지만 이마트가 기껏해 이제 1990년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100년 전부터 이제 막 슈퍼마켓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죠. 근데 보통 유통을 네네. 이렇게 따질 때 우리나라는 이마트를 좀 중심으로 갈리는 건가요? 전과 후가? 그렇죠. 아. 왜냐면 이제 이따가 뭐 추가로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마트 자체가 기업형 유통 체인이 된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전에는 다 이제 재래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좀 요 얘기 잘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그 유통에서 저는 이제 주목할 만한 이론이 소매 수레바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소매 수레바퀴. 굉장히 좀 클래식한 말인데 홀랜더 교수가 1960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내서 나온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제가 박사 공부하면서 보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 요약하자면은 기존의 시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재래시장이 있는데 새로운 유통이 여기 생기려면은 혁신적인 가격 아니면 서비스 아니면 시설이 있어야 새로운 유통 채널이 생긴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그 유통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굉장히 저희도 이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이제 혁신이 매번 할 때마다 생기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유럽이나 미국도 결국에 첫 혁명의 후반에 우리 예전에 재래시장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산업혁명 이전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내가 만든 제품, 내가 재배한 제품을 그냥 앞에 나가 파는 거예요. 그냥 시장 근처 나가서. 그죠? 똑같아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생긴 거죠. 매번 이제 내가 이제 막 재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더 팔고 싶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먼저. 대장간에서 홈이 만들었어. 맨날 앞에 나가 팔다가 더 팔고 싶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장이 열리는 곳마다 네네. 5일장 이렇게 보부장 하듯이. 그렇죠. 네. 이거는 여기 작은 시장이 아니라 넓은 시장에 여러 군데 팔고 싶잖아요. 그게 2차 산업혁명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기차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니까 근데 그거 갖다가 예전에는 그냥 앞에서만 팔던 거를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면서 생긴 게 도매상도 생기고 소매상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 발달하니까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은 뭐 아까 말한 식료품점 그리고 뭐 일반 상점 뭐 이런 게 그때부터 생기고 놀라지 마세요. 그때 생긴 게 백화점이에요. 그 모아놓은 게 이제 백화점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가장 현대적인. 그러니까 놀랬죠. 네. 근데 그러다가 또 3차 산업혁명이 나타났죠.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 네. IT. 근데, 근데 2차까지는 그냥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게, 점포에서 그냥 물건 팔았다 그러면 3차부터는 바뀌는 게 정보혁명이 됐잖아요. 이제 정보혁명이 되면서 컴퓨터가 생긴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은 재고 관리가 돼요. 그리고 판매 관리가 돼요. 그러면 이게 재고하고 판매 관리가 되고 계산대 있죠. 포스기. 그 되면서 이제 본사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게 슈퍼마켓, 그리고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하는 할인점, 그 다음에 뭐 창공 할인점, 뭐 코스코 같은 거. 그리고 생긴 게 또 뭐 카테고리 킬러. 그리고 생긴 게 슈퍼스토어예요. 좀 어렵죠. 여러 가지 한데. 근데 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마트가 들어왔잖아요. 90년도에. 얘가 슈퍼스토어인 거예요. 이 앞에 건 안 들어온 거야. 아, 뛴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글로벌 기업에 있으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그 해외 분들 만나서 마트라고 그러면 몰라요. 그 사람들은 마트라는 게 없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가서 유통 얘기하잖아. 이걸 다 얘기해야 돼. 슈퍼, 디스카운트 스토어, 창고가 이제 카테고리 킬러. 그 다음에 이제 슈퍼스토어라는 게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이제 뭔가 혁신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보면 다 아까 말한 그 소매 수레바퀴를 좀 혁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슈퍼스토어가 뭐냐면 여러 개를 모아서 디스카운트 스토어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렴하게 파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마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한 그쵸? 번에 그냥 확 와버린 거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이론으로 연구하는 게 하나가 이런 국가별 이제 그 이 이동 있죠. 나라의 수준이랑 이런 거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한번 연구를 하려고 주제를 잡은. 오, 재밌겠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참 재밌는 게 마트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재밌는 게 마트가 들어와서 갑자기 뭐 재래시장에 있다가 마트가 딱 들어오는 순간 마트가 뭐 시설도 깔끔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완전 대박 난 거죠. 시장을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밌는 게 슈퍼마켓이 길을 못 폈어요. 원래 선진국 나가잖아요. 슈퍼마켓이 1등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시작한 게 시초가 슈퍼마켓이니까. 자리 잡으니까 막 얘네들 늦게 생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슈퍼마켓이 제대로 기업형 슈퍼마켓 잡기 전에 마트가 시장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다 초토화된 거죠. 그 앞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못 이기는 거지, 슈퍼가. 포맷이 그러니까 매장은 작고 좀 가격도 비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가, 뭐가 생겼어요? 인터넷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쇼핑몰이 나온 거죠. 이마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아까 그 말한 이론에 따르면은, 그죠. 온라인 쇼핑몰이 처음에 도입할 때 뭐가 중요했어요? 결국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점포비 안 들고, 판매 사원비 안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위탁 판매니까 재고가 없이 파니까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거죠. 그걸 혁신을 무기로 빠르게 침투해가지고 했던 게 지금의 이제 상황인 거죠. 가격. 근데 얼마 전의 상황이죠. 사실 지금의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 시설 서비스 진짜 이거 딱 맞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커머스가 1990년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가 결국 2010년부터 사실은 급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었어요.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상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상품 운영이 가능한 오픈마켓이 시장을 굉장히 좀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에는 약간 진열할 수 있는 그죠. 한계가 있는데 오픈마켓이 사실은 2000년대 보면은 그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도 나누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종합 쇼핑몰, 소셜 커머스, 뭐 오픈마켓, 맞아요. 그러네요. 뭐 일부 뭐 전문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없어요. 지금 순위 보면은 거의 뭐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오픈마켓이에요. 쿠팡 빼고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상품이다. 근데 이 상품이 많이 모이니까 결국에는 오픈마켓이 낮은 수수료에 개방된 프리한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이랑 기업들이 편하게 와서 팔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품이 많이 온 거죠. 그럼 많이 모이면 또 뭐가 되세요? 서로 경쟁하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래서 막 10원, 100원 이런. 그렇죠. 그러면 고객들은 어디서 사겠어요? 종합 쇼핑몰이나 소셜 커머스 가서 안 사죠. 뭐 소셜 커머스야 뭐 나름 그때 뭐 특징이 있어서 뭐 굉장히 핫했지만 결국에는 종합 쇼핑몰 같은 기존의 소위 말하는 뭐 홈쇼핑 기반이나 아니면 마트 기반의 종합 쇼핑몰들은 다 밀리고 다 이제 오픈마켓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결국에는 상품 가격이죠. 사실 많은 상품과 가격을 가지고 그 혁신을 통해서 이커머스가 성장했는데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쿠팡이 나타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전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제가 하는 메인 그 메시지도 그거예요. 기존의 이커머스는 결국에는 가격을 바탕으로 이 오프라인 시장을 공격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이커머스가 커지면서 새로운 컨셉, 뉴 컨셉 시설 서비스. 서비스를 바탕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사실 시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 보면 인터페이스죠. 이제 그것도 이제 할 만큼 다 했어요. 사실 이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게 된 겁니다. 그 포문을 연 게 쿠팡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쿠팡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그는 뭐 확실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의 새로운 단계의 초창기인 건가요? 쿠팡이 그 연 새로운 변화의 모습에 초창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좀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쿠팡이 결국에는 그 새로운 포문을 로켓 배송으로 열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들님? 당연히 먹는 거죠. 무조건 식품을 잡는 유통 채널이 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먹고 좀 살아야 되잖아요. 불경기면. 전자제품 이런 것도. 그럼 없어서 살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지금까지 이커머스는 식품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저렴하게는 파는데, 결국은 택배 배송이잖아요. 1박 2일. 그럼 사람들이 이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상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급한데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식품 배송은 기존에 마트나 슈퍼가 산 거예요. 근데 쿠팡이 과감하게 로켓 배송이나 뭐 로켓 프레시를 통해서
새벽에서 쏴준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걸 해낸 거예요. 해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도 되네. 아니 저녁에 주문했는데 맞아요. 아침에 와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상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마트 갔던 소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쿠팡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마트, 롯데, 현대가 방심한 거죠. 그 전에 자기들이 했어야 되는데 쿠팡에서는 그 포인트를 딱 찍고서는 바로 높게 배송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한순간에 그냥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마트 포함 이제 3사 대기업들이 완전 긴장한 거예요. 그 순위가 좀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좀 재밌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 대기업 3사를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사실 롯데입니다. 롯데가 뭐 백화점을 부동산 기업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롯데 요즘에 하는 그 변화 보면은 많이 바뀐 것 같고 어쨌든 롯데 1등이고요. 두 번째가 신세계. 그죠? 이마트 신세계. 예. 예전에는 백화점에 지금 뭐 이마트가 가장 답이고 세 번째는 현대. 현대도 의외로 세요. 현대도 뭐 TV 홈쇼핑도 있고 백화점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유통업체를 평가할 때 유로모니터가 그 아시아 유통기업 순위를 매년 발표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2017년에 발표를 했죠. 2016년도 기준으로. 정확히 5년 전에. 네, 5년 그때 전.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가 롯데, 2위가 신세계, 3위가 현대, 4위가 놀랍게도 GS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 편의점이 그리고 또 거의... 홈쇼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GS가 잘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2021년 발표했는데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신세계가 1등. 신세계 이마트. 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이베이를 한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하고요. 놀랍게도 2등이 말씀하신 쿠팡. 쿠팡 2위에요? 예. 4위 안에도 없었는데. 아예 없었던 거죠. 5년 전에는. 근데 2등이 됐고 대박이네. 3등이 겨우 롯데가. 1위. 롯데 입장에서는 1위가 됐으니까 제가 보기 1년 뒤에는 더 힘들어질 롯데가 거예요.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새로 이커머스가 지금 대세인데 뭐 중고나라 투자한 거 빼고는 크게 롯데는 지금 방향은 잘 잡고 있어요. 뭐 리테일 판매인 중고나라도 그러고 한센도 제가 보기엔 리빙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면서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커머스 쪽에 대한 방향을 뭔가 제가 보기에는 신세계 같은 뭔가 좀 큰 투자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는 롯데가 살아가기 쉽지 않죠. 이 신세계에는 뭐 네네. 이마트 트레이더스, 네네네. 뭐 그 스타필드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세계 그룹을 전체를 보는 거죠. 백화점도 해서. 확실히 사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되죠. 뭐 사실 스타필드도 다른 회사긴 한데. 그러니까 전통 강자 중에서는 진짜 롯데는 제가 좀 안 네네. 가는 것 같고 신세계는 그래도 이마트 롯데를 왜 계열, 미워하세요? 요즘에? 신세계 이마트 계열은 좀 가는 것 같고. 대부분 한국 분들이 그러고 롯데는 이제 그 왜 안 가는 게 지방이 잘 됐어요. 그래요? 지방에 다니시면은 롯데몰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롯데마트랑 그 안에가 사실은 이제 롯데는 일본 기업이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이온그룹 같이 복합몰 같이 해가지고 안에 하이마트, 뭐 마트, 뭐 시네마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 잘 해놨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잘했는데 이제 이커머스 쪽의 방향 전환이 좀 더딘 편이죠. 그러니까 그게 참 매칭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네네. 좀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 쪽이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아주 떨어지죠. 뭐 결제도 되게 아직도 현금 쓴다고 그러고. 뭐 그건 이제 한 3년 전 얘기고요.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네요. 최근에는 좀 온라인 쇼핑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3년 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웹페이지라고 하거든요. 상세 페이지. 예. 그림도 뭐 그렇구나. 왜 그런지. 그냥 뭐 하나 사진만 넣어놓고 막 글만 써놓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한국 정도 수준으로 많이 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쪽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는 유통시장이란 게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도 누구 때문에 바뀌었어요? 쿠팡 네이버. 쿠팡 때문에 바뀌었죠. 쿠팡. 일본은 아직 그게 없었던 거야. 그러면 아직까지 그 유통의 선진국은 1등이 뭐라고 했죠? 슈퍼마켓. 걔가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화가 생긴. 라쿠텐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라쿠텐이 어떻게 보면 신생 유통회사인데 온라인에서 이제 걔네가 이제 1등이죠. 근데 라쿠텐 뭐 아마존 재팬 뭐 대나 뭐 이런 거 몇 개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걔네들 이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오프라인 기업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 싸움이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 그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을 못 잡은 거죠. 확실하게 제압을 못 했군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 있다 보니까 뭔가 착각하는데 전 세계 온라인 비중도 20%도 안 돼요. 그래요? 작년 23%였나? 2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구나. 되게 빠른 거구나. 그렇죠. 중국이 50% 넘고 우리나라만 지금 근데 50%라는 게 제가 보는 기준 이제 글로벌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기준은 38%로 보고 있어요. 중국만 이제 50% 넘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밑에 20%면은 굉장히 빠른 거죠. 혁신의 좀 선두주자급에 속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위가 네이버가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진짜 무섭죠. 네이버가 지금 사실 유통기업도 아닌데 4등으로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완전히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신세계, 쿠팡, 롯데, 네이버. 야, 이 신세계 롯데가 버틸 수 있을까 순위에서. 그러면은 좀 버티기 어렵다고 하면은 쿠팡과 네이버의 약간 양강체제.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세계는 다행히 이배를 인수했으니까 올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응이 되고 롯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롯데는 이커머스 쪽에 지금 대단히 투자가 없었잖아요. 그럼 오프라인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최후의 승자로는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너무 네. 너무 많이 하세요. 네. 그 질문을 참 지난번에도 많이 좀 듣는데 네. 결국에는 네이버가 가장 유리한. 거죠.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네이버가 유리한데 그제 사실은 그 네이버가 유리하다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해요. 다른 분들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뭐 포토 사이트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그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이제 이커머스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풀필먼트거든요. 풀필먼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들어는 봤는데 네네. 대략적으로 그냥 들어만 봤지 개념을 정확히는 네, 그죠. 몇 년 나온 지가 얘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풀필먼트가 뭐냐면은 아마존이 만든 개념이고요. 그걸 왜 만들게 됐냐면은 그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미국에서 예전에 온라인 쇼핑 배달하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거기 뭐 너무 넓으니까 며칠 걸렸을 거예요. 일주일 걸리고 그러잖아요. 한 2주 걸렸대요. 진짜요? 진짜 걸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간다 했지. 못 가겠죠. 한 400km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못 사겠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도 온라인 쇼핑이 발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했냐. 사실 아마존이 뭡니까? 서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제가 뭐 이제 막 책장사라고 돌리는데, 얘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거기, 아마존이. 아마존이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핵심 지역에다가 물류센터를 큰 거 하나씩 지어야겠다. 그 물류센터를 지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고객이 살만한 물건을 미리 갖다 놓자. 그거 한 거예요. 이미 매입을 해놓고. 아니요.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결국에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위탁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는 아마존 돈으로 짓는데 그 안에 채우는 물건은 셀러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센터 비용밖에 안 들고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미리 갖다 놓으니까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배송은 아마존이 해주고. 아마존이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꾸 얘기 나왔던 게 예전에 막 빅데이터를 뭐 아마존이 한다는 게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든 상품을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창고 크기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게 중요했던 거야. 안 그러면 그 셀러들 다 폐기하고.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주에 얼마 팔릴지 하루에 얼마 팔지를 예측해가지고 셀러한테 제공해 주는 거야. 야,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거군요. 그래서 풀필먼트가 들어오니 2주 걸렸던 게 3일 만에 오는 거야.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난리 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택배 이틀 받던 거를 높게 배송해서 새벽에 하루 만에 받아서 난리 났잖아요. 이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2주 만에 받던 거를 3일에 받는 거야, 2, 3일에. 거기에서 만든 게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해가지고 그게 풀필먼트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풀필먼트가 됐고 그거를 쿠팡이 한국에 가져온 거죠. 굉장히 좀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쿠팡이 처음에 이제 풀필먼트란 거를 도입해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맞아요. 막 창고 엄청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그래서 엄청 이제 적자 보면서. 야, 쿠팡이 실제 이제 소셜 커머스 이제 작은 기업 있잖아요. 근데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 사실. 왜냐면 이제 풀필먼트를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 비용이 크게 들어요. 첫 번째가 물류센터. 두 번째가 상품을 갖다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쿠팡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존처럼 위탁으로 갖다 놓을 건가? 아니면은 오프라인의 기본 그 매입 방식인 물건을 셀러한테 사서 직접 사서 네, 그러니까 내 쿠팡이 돈을 주고 직접 사가지고 넣을 건가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쿠팡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신의 한 수라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쿠팡이 후발주자잖아요. 사실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도 오프라인에서 그렇죠. 후발이었고 온라인에서 후발이다 보니까 그 상품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위탁으로 팔려면 또 그 많은 상품 언제 모아? 언제 셀러들이 언제 등록할 거야? 그것도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오픈마켓이 확 크는 사이에 그때 당시에 G마켓 11번가 옥션 그 3대 회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겨? 결국에는 돈 주고 산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텔레비전 주겠지. 빨리 갖다 줘야죠. 네. 그게 첫 번째 상품 확보를 한 거고. 야 대박이다. 그죠? 두 번째가 또 있죠. 그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재고 부담이 이제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 좀 싸게 사서 좀 이익 확보가 됐고. 중요한 건 또 세 번째. 결국에는 내가 물건을 사잖아요. 판매 가격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싸움에서 가격 싸움이잖아요. 그냥 쿠팡이 초반에 가격 이슈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대신 그것 때문에 적자 난 거죠. 가격 싸움에 잡아야 되지. 그 재고 사입해야 되지, 물센터 져야 되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기업 투자하니까 적자 난 거예요. 그 적자 얘기하시니까 네네. 이 쿠팡하면 적자 이게 머릿속에 거의 공식처럼 그죠. 이 생각이 있는데 그게 좀 네네. 완화는 될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중요한 건 점유율이에요. 아마존은 미국에서 점유율이 무려 46%예요. 40% 넘어가면 거의 독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쿠팡은 아직 그 정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자기 점유율이 30, 40% 되면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올려도 어차피 이 고객들은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근데 쿠팡이 예측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점유율 확보를 자기 마음대로 못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네이버니 뭐 이제 기존에 이제 이베이 같은 회사들이 계속 그냥 선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올렸잖아요. 뭐 와우도 올리고 했잖아. 회원비도 올리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돼. 지금 안 올리면 안 돼. 큰일 나 이제. 이제는 안 돼. 이제 안 되죠. 왜냐면 그게 적자가 규모가 커진 데서 가격을 더 내리면 더 적자가 더 커져요. 몇몇 판매 규모가 뭐 20조가 되니 막 이랬는데 거기서 경쟁자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딜레마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점유율 높이기 쉽지 않으니 이익 확보하자라고 해서 요번에 그 뭐 1분기 뭐 흑자 났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전체 그 투자 규모까지 합치면은 적자겠지만 그런 변화를 주는 시그널이 아닐까. 적자지만 기존 전략대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안 있고 이제는 자기들도 더 가기에는 만약에 계속 적자 나면서 점유율마저 이제 밀려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이 점유율도 생각만큼 안 늘어나는 거네요. 그죠? 쿠팡 심각하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도 이제 이렇게 막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데 그거가 지금 가장 큰 리스크죠. 사실은 쿠팡 입장에서는 네이버 쇼핑이 가장 큰 변수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쿠팡이 너무 편해가지고 네네. 네이버 쇼핑도 잘 안 쓰긴 하긴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점유율 면에서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이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CJ 뭐 이렇게 네네. 통운하고 또 잘 하고 있지 않나요, 네이버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참 이게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그냥 플랫폼 운영해서 시장을 이제 확 먹어버린 거잖아요. 검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확 먹었는데 쿠팡이 이제 또 막 거의 돈kop으로 치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우리들도 이제 태백 배송을 한번 해볼까? 우리도 풀필먼트를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이제 네이버는 약죠. 약가지고 매입을 안 하는 거죠. 직접 아마존 모델을 직접 안 하는 거죠. 사입을 안 하고 아마존 모델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통운이 지금 이제 급해요. 지금 대한통운이 야 좋죠. 네이버 같이 하자고 하면은. 대한통운이 왜 급하냐면 쿠팡이 뜨니까 정통적으로 어쨌든 온라인 이커머스가 커지면은 대한통운이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쿠팡은 직접 배송하니까 자기네들하고는 경쟁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이버가 우리는 손댔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그러니까 네이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머리가 기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도입할 때 네이버 입장에서는 물류센터 비용도 안 들어. 재고 비용도 안 들어. 그럼 그 나머지 돈 수익 나는 비용 다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 페이 네이버 네네. 페이까지 연동하면요. 그 그죠? 적립률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또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포인트 적립하고 다 하죠? 그 비용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서 나와요? 셀러들한테 가는 거. 셀러들한테 나오는 거라고. 셀러들 다 뺏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에는 유통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서비스를, 비즈니스 서비스를 주면은 그만큼 다 어디서 누군가는 다 지불해야 돼. 근데 그 적립률이 또 진짜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뭐 네이버에서 비즈하는 분들이 또 부담스러워하긴 해요. 예전에는 뭐 금융수수 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5, 6%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네이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결국에는 풀필먼트를 제대로 도입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1위 시장을 제가 보기엔 국내에서 될 것 같고 쿠팡이 이제 어떻게 네이버하고 싸움에서 되느냐가 저는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면 전통의 강자 신세계 이런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지금 이마트 출신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이베이를 산 거는 정신 차렸다. 아까 얘기했대로 온라인에 가장 중요한 건 상품 수잖아요. SSG 거의 뭐 몇 년간 계속 돈 엄청 박았잖아요. 안 돼. 왜? 그러니까 오프라인
바이어들, MD들은 저도 그랬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제품을 싸게 내놓으면 성공한다. 온라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상품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SSG에서 계속해서 밀어도 돼요, 안 돼요? 맨날 공유밖에 생각 안 나는 거지. 그러면은 쓰가고 공유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매출 안 올라. 아, 그런데 안 올라요? 그냥 뭐 더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소위 비즈니스 할 때 쓱은 매출이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 이베이를 인수 잘한 거죠. 어쨌든 이베이 입장에서도 잘 팔고 나갔고 이마트 입장에서도 한 번에 이제 고객하고 상품을 확 확보한 거죠. 근데 관건은 이커머스 고객들이 안 떠올라. 신세계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대표 유통기업이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근데 너무 많잖아. 백화점도 있고 뭐 면세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복합몰도 있고 애들 데리고 있는 분들은 네네. 복합몰 진짜 좋은데. 그렇죠. 네, 하고 뭐 심지어 스타벅스도 있고 이제 또 G마켓도 있고 뭐 신세계 TV까지 했는데 이게 합쳐지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지금 나눠져 있는 그 회사들을 하나로 세계관으로 묶어야 돼 소비를. 근데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세계가 걱정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베이를 함으로써 우선 상품을 확보했다. 고객하고. 그는 정말 잘한 거죠. 근데 풀필먼트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신세계는 쿠팡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갈 때가 이게. 근데 맞네요. 이제 신세계가 또 돈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죠. 아니, 전통의 강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행이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신세계가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제일 좀, 3, 4 중에서는 걱정이 좀 크죠. 근데 그렇구나. 뭐, 롯데비야, 뭐. 그 현대백화점도 되게 뭐, 이렇게 막 굵직굵직한 데 많잖아요. 네네네. 현대백화점도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식품관 이런 거 하면 네네네. 좀 유명하고 그래서 네네네. 현대백화점은 좀, 현대백화점은 네. 생각보다 너무 좀 클래식한 것 같아요. 클래식한 거. 네, 뭐, TV 홈쇼핑 하고 있긴 한데, 뭐 제가 보기엔 철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은, 그래도 백화점에 집중하잖아요. 면세점 이런 거에. 뭔가 좀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달라.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 없잖아요. 네, 현대몰도 뭐. 네. 그렇고.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커머스 쪽보다는 뭔가 현대 유통가에 대한 철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얄팍한 지식이지만 이제 네네.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네네. 쿠팡에 또 승리를 점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게 이제 풀필먼트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제가 했잖아요. 네이버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풀필먼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핵심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은 배송을 누가 빨리 하는 걸 지금 갖추냐, 그리고 이 이외의 투자 비용 말고는 딴 데 쓰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걸 또 이 나머지 비용 가지고는 어디 붙겠어요? 가격에 붙는 거죠. 네. 가격 낮추는데.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저는 이 투자비를 적게 하고 이 돈을 다 포인트나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요, 교수님, 네. 이제 좀, 혹시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봤을 때요. 네네네. 그러면 네이버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쿠팡이나 신세계나 현대나 뭐, 롯데나 뭐, 1등에다 보통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유료 모니터 자료처럼 쿠팡하고 네이버는 같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업 강연을. 많이 할 때 보는 거 자체가 이제 그런 경기 흐름이나 경제를 많이 보잖아요. 결국엔 주식 요즘에 방송 많이 하시지만 요즘 어떠세요? 경제 흐름이 안 좋죠, 지금은. 그걸 봐야지. 사실은 경제가 안 그걸 좋으면은 보고. 소비 리테일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대략 이제 뭐에 투자할 거보다는 소비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결국에는 풀필먼트나 새로운 이제 서비스 차별화 주는 전략에 큰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큰 투자를 하기가 어렵지. 기업들 입장에서 어려워요. 네. 근데 결국에 소비가 안 좋아지면은 앞서 말한 그 상위 업체들, 그죠? 쿠팡, 네이버, 뭐 이마트 같은 데는 그래도 돌아가니까 자금도 있고 여유가 있는데 그 아까 말한 그 랭킹이 없는 회사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 많잖아요. 제가 이제 뭐 그 뒤에 뭐 애매한 11번가 요즘에 애매하죠. 아마존하고 한 것도 지금 별로 안 먹히고 있고 뭐 티몬, 위메프도 있고 뭐 GS샵도 있고 여러 CJ 뭐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런 회사들이 되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이 회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죠. 지금도 이 회사들이 지금 뭘 투자보다는 지금 계속 가격적인 거 빼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뚜드가 수를 못 내고 있는데 경기가 더 안 좋아 보면은 저는 또 그런 좀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투자 관점에서 또 뭐 하나 좀 팁을 드리면은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마케팅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닐 때 그때 당시 이제 오프라인 시대였으니까 오프라인 유통에서 주목할 게
최저임금 오르는 거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국에는 마트나 이런 데, 편의점이라는 데 사람을 못 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면은 그런 리테일이나 이런 비즈니스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줄이고, 뭐, 키오스크 쓰겠다 얘기했죠. 키오스크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그때 당시에 키오스크 5년 전 얘기예요. 키오스크 업체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야, 그렇구나.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유통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의 이 이커머스 변화가 앞서 얘기한 상품이나 가격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차별에 대한 변화를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 뻔한 승부고. 이제 새로운 차별화라는 게 아까 말한 풀필먼트 배송, 결제, 그리고 고객 맞춤화 서비스, 뭐 이런,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콘텐츠의 질 향상.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데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최근에 이제 2010년부터 온라인이 갑자기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최근 4, 5년 전부터 그 웹 디자이너하고 그 온라인 영업 마케터들이 품귀 현상이 났어요. 결국에는 중소기업인 입장에서도 온라인에 물건 안 팔면은 못 파는 시대가 되니까 인력이 다 걸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다 세팅이 됐죠. 지금 이제 사실 온라인 판매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는 아까 말한 그런 온라인 세팅 그게 끝났고 가격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뭐 SNS 마케팅도 이제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치열해서 다들 많이 얘기 듣죠. 맞아요. 투자해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또 갈 건 뭐냐? 새로운 걸 또 난 거죠. 방금 말한 서비스 차별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서비스 차별화를 해줄 수 있는 기업들 성장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거죠. 서비스 차별화라고 하면 혹시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풀필먼트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나 물센터 구축. 빠른 배송. 예. 신선 배송. 그쵸. 그리고 아까 말한 라이브 커머스 같은 컨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라이브 배송. 아까 말한 그 결제, 페이먼트를 하기 위한 또 뭔가 좀 시스템 도입.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많이 하는 게 또 이런 GS25 편의점에서 자가 진단 키트 그 어플에서 볼 수 있는 걸 했어요. 자기 집 걸 누르면은 GPS를 가지고 주변 편의점을 검색해서 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이게 되게 투자거든요. 이것도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차별화. 서칭 서비스 차별화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이 흐름이 확 변한다는 거죠. 이커머스가. 그러면은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기업들 찾아가지고 투자하시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리테일은 이제 뭐 경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런 거에 한번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소매 수레바퀴. 네네네. 그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서비스 이어가죠. 그 21가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1960년대 이론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 대단한 그때도 그게 보였나 봐. 그러니까요. 이야, 그때는 그 슈퍼마켓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서 서비스로 좀 넘어가는 거네요. 저는 이제 그 혁신이 또 다른 혁신을 필요하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는 이제 가격으로 했던 오픈마켓도 처지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만약 좀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쿠팡 네이버 같은 그런 쪽을 조금 유념해서 볼 때 이제 그 한 3, 4위 밑으로 나와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어려워질 거니까 거기에 투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거기도 이제 결정해야죠. 뭐 몇 년 뒤 호황을 보고 확 투자를 해서 살 건가.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방송사나 많이 연락 오거든요. 인터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새벽 배송하다가 많이 그만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막상 해보니 점유율이 너무 돈 많이 들고 점유율이 약간 안 문제. 점유율 안 나오는데 시작하면 무조건 적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멈추는데 사실 멈추면 어떻게 된다? 뭐 좀 오히려 빨리 오히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대신 그 풀필먼트 대행업체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점유율 안 되면 거기가 뭐 싸게 주겠어요? 그 배송비를? 그러네. 진짜 그 주식 투자 할 때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불황 때 그 무조건 1등 아니면 2등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투자를 하고 좀 밑에 조심하고 대신 약간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 차별에 도입할 기술 업체를 한번 찾으시면은 거기선 좀 뭐 진짜 좋은 결과 확 올라가는 불황의 주식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네이버가 많이 빠져가지고 네이버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 이게 저가가 된 게 좀 기회인지 아니면. 근데 뭐 네이버는 뭐 쇼핑 말고도 많잖아요. 많으니까. 서비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긴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렇죠. 또 그렇게만 사실, 다양하니까. 그리고 꼭 이제 6컨셉 중에서 요즘에 또 제가 6컨셉. 결국은 제가 이 서비스 차별화되는 걸 6컨셉이라고 보거든요. 이커머스 기존에 이제 가격이랑 상품으로 싸움에서 이제 벗어난 6컨셉이 이제 풀필먼트를 하는데 하나 더 이제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제가 거기 뭐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저는 이제 보는 게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을 좀 요즘에 바로 이제 요게 좀 잘 되고 있고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제 전문몰이라고 하죠. 하나의 카테고리나 테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쇼핑몰을 전문몰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 영어로 하면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수직으로 그냥 예, 하나 깊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프라인 유통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통이 막 커지고 막 마트 슈퍼 커지고 막 시원하게 생기고 막 이게 붙다가 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한 번에 많은 걸 보는 것도 중요한데 깊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긴 게 카테고리 킬러예요. 그때 생겼어요, 이미. 그때 한참 엄청 유행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뭐 가전제품을 다루는 뭐 미국의 베스트바이나 뭐 하이마트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유명한 완구를 다루는 토이저러스. 다 망했는 거야. 다 망했죠. 그죠? 그게 망한 게 왜 그랬겠어요? 온라인 때문에 망한 거죠. 그때는 이 버티컬을 오프라인으로 한 거예요. 했는데 온라인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정보. 그러니까 판매사, 거기가 깊은 대신 판매사원이 응대를 해가지고 제품 설명을 깊게 해주는데, 온라인 치면 다 나오고 유튜브 치면 나오니까 카테고리 킬러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커머스도 커졌잖아요. 이제 이커머스도 이제 그게 이제 발전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가구 인테리어 이제 오늘의 집, 그리고 뭐 애견용품 전문점인 펫프렌즈 같은 게 이제 나오고. 그렇구나. 그 대표적인 전문몰을 최근에 보면은 무신사 하고 뭐 잘 아시죠? 뭐 지그재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컸죠. 뭐 유니콘 기업이 됐고, 뭐 무신사 같은 경우는 뭐 작년도 매출 뭐 거래액이 뭐 2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사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그것도 좀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패션에서 먼저 시작하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만에. 왜냐면 다른 많은 카테고리 중에 우선 패션은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죠. 결국에는 이커머스는 젊은 사람들이랑 익숙하고. 또 두 번째 또 포인트가 패션 자체가 이 종합 쇼핑몰, 오픈마켓들이 다루기가 어려워. 전문성이 강해야 돼. 왜냐면 시즌성도 강하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패션 의류 자체가 시즌성이 강하고 좀 뭔가 좀 그 스타일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대략 그게 그런 그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무신사랑 지그재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전문몰 내에서 빈 공간을 노린 거네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그 카테고리가 빵 된 거죠.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제 그런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을 이제 많이 생길 거거든요.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걸 볼 때도 그런 지금 그 상황을, 유통에 대한 상황을 보고서는 접근한다 그러면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게 높은 거죠, 굉장히. 저는 이게 최근에 막 늘어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트렌드가 지금. 그러면은 교수님, 네네네. 좀 지금까지 좀 질문해서 미처 좀 다루지 못했는데, 네네네. 그래도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네네네.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좀 몇 가지 또 소개 좀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결국에는 유통판이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이 있었고, 이제 온라인에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의 반격.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소비 트렌드 대세는 뭐 스마트폰으로 이용한 소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규모 포맷. 오프라인에서 소규모 포맷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사람들이 이제 패턴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마트 가서 차 세워놓고 이거는 쉽지 않아요. 차라리 이제 복합 쇼핑몰처럼 하루 날 잡고 가서 그냥 가족들하고, 그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시간 떼고 그러니까 보내고 즐기고 하는 건 되는데. 근데 마트 가면은. 맞아요. 뭐 차 세우고 간단하게 사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 잘 되는 거죠. 편의점이 이제 마트도 이겼잖아요, 점이. 그러니까 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들으니까 네네. 이마트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게 됐네요. 옛날에 이마트 가면은 다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슈퍼스토어. 그걸 들어오다 보니까 식품, 비식품을 다 넣은 거예요, 슈퍼스토어로.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다 해결하자 했는데 지금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마트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유통 핵심인 식품에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유기농도 많이 하고 많이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비식품을 줄이고 아마 다 식품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채우고 뭐 아니면 뭐 푸드코트 늘리고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이 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 중에 좋은 성과를 내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데는 중국에 있는 허마셴성이라는 슈퍼마켓이에요. 허마셴성이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봤어요. 사실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좀 중요한 회사인데, 중국 회사다 보니까 자료가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많이 수년 전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미국에도 많이 리포팅이 없고, 그래서 제가 2020년에 1월에 혼자
코로나 바로 직전에 네. 중국에 거의 직접 갔다 왔어요, 상해에. 이거 보시려고요? 그거 보려고. 그거랑 이제 사실 무인점포 보러 갔었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중국이 무인점포가 1등이었죠, 세계에서. 그래서 무인점포도 볼 겸 호마신성 보러 제가 혼자 갔다 왔습니다, 직접. 와. 그래서 봤는데 정말 감명 깊었어요. 저는 그 위치가 상해잖아요. 상해에서도 도심에 있었어요. 굉장히 좀 주거 지역도 잘 돼 있는 지역에 있었고요. 딱 가면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카트가 조그만 카트가 뭐 한 3, 4개 정도밖에 이렇게 없어요. 딱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이 카트 끄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슈퍼마켓이거든요. 뭐 한 그럼 장을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장을 어떻게 보지 했는데 딱 봤더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스마트폰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 프라이스 카드, 프라이스 카드 옆에 QR코드만 찍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걸. 대박이다. 그러면 그거 다 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찍는 순간 그 항만세상 옆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막 찍어 이렇게 찍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찍고 있으면 이게 들어오면 딱 보면은 이게 알리페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누르면은 바로 결제가 돼요. 와. 그럼 결제가 되면은 이 데이터가 그 점포에 있는 직원한테 가는 거예요. 단말기로. 그럼 직원이, 저 봤어요. 직원이 단말기를 들고 이만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막 넣어, 이거를 물건을. 그러니까 넣는 것도 서비스야, 이제. 제가 아까 서비스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차별화. 했잖아.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넣어. 야, 오프라인이 그렇게 반격을 하는 거네요. 네.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매장 안에 무슨 이런 기계가 있어요. 제가 봤더니. 이거를 거기다가 쑥 걸어요. 그럼 얘가 레버를 딱 당기잖아요. 이 가방이 그 천장을 타고서 레일 타고서는 휙 날라가.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 그 바깥에 있는 입구. 그러니까 그죠? 걸로 가서 퀵서비스 기사가 받는 거야. 딱. 야, 퀵서비스 기사가 30분 안에 배송해주는. 대박이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그 상해 같은 경우는 험화센성이 되는 지역 있죠. 그 집값이 올랐대, 아파트 값이. 이게 약간 프리미엄 느낌도 있는 건가요? 그죠. 프리미엄 서비스. 근데 프리미엄 서비스. 저는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중국 출장을 뭐 수십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많이 갔는데 중국에 가면은 마트 이렇게 까르푸나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테스코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근데 가면은 그 물가를 항상 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한 60%,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지금도 한 60%,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서 이렇게 보면 좀 싸요. 느껴져요. 제품 질이 좀 다르지만, 보면 일반적으로. 근데 허벌센성은 80-90%였어요. 근데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결국에 서비스에 투자하면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허벌센성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도 그러고, 뭐 농협 하나로도 그러고 비슷한 거 지금 도입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세계적인 표준이 되지 않을까. 오프라인, 뭐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있는 점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도 또 사례 하나 이야기 드리면은 올리브영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리브영. 네, 그죠. 화장품 이렇게. 네네네. 헬스. 네네네. 실제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것도 좀 역사가 있는 게 처음에 이제 드럭스토어라는 걸. 맞아요. 그죠. 드럭스토어. 약.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떴던 거, 유명해진 건데, 그게 약을 중심으로 팔고, 뭐 화장품하고 뭐 식품을 서브로 파는 유통 채널 업체였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그러니까 왓슨스랑 이제 올리브영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왓슨스 맞아요. 그거 우리 그죠? 같이 요즘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날라불라 된 거죠. 드럭스토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사법에 의해서 약을 못 파니까는 화장품을 팔게 됐고, 그건 되게 잘한 거죠. 그래서 그게 헬스앤뷰티라는 새로운 업태가 된 거죠, 사실은. 유통 채널이 된 거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드럭스토어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H&B라고 부르는데, H&B. 사실 올리브영 같은 이제 헬스앤뷰티도 2000년대 10년 후반에 굉장히 위기가 오고 있죠. 왜냐면 이제 온라인이 그렇죠.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가 왔고, 사실 이제 포화 상태가 됐고, 그때 이제 올리브영이 잘 되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뭐, 엄청 많죠. 랄라블라도 오고, 뭐, 어디야, 뭐, 롭스도 하고, 신세, 이마트도 뭐 하다가 또 이제 금방 망해서 없어지고, 거의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작은 폼에서 편의점하고도 또 오버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위기가 왔죠. 거기다 또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더 큰 위기가 와서 저는 사실 이제 올리브영도 이제 힘들어지나 하고 하는데 확실히 올리브영이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해. 굉장히 창의적이야. 헬스앤뷰티 살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때 당시도 초반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헬스앤뷰티가 자리 못 잡게 했을 때도
해외에 있는 그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물건을 안 주니까 이 바잉파를 가지고 실제 해외에 있는 걸 가져다가 새로운 브랜드를 여러 개 소개하고 유튜브 채널 인플루언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 공략해가지고 뜬 거거든요.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위기를 또 배송 서비스를 또 강화하면서 퀵커머스 즉시 배송이라고 하거든요. 즉시 배송이라는 의미는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면은 30분 만에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거 바로 드리는 그거를 바로 드리는 그거를 도입해서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아 이거 화장품을 누가 30분 만에 생각할까? 근데 여성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다 쓰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바르고 싶은 거야. 그거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고객의 소비자의 그 니즈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그냥 도입해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고 가뜩이나 아니냐 우월했던 지위가 더 압도적으로 좀 막 성장한다고 얘기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리브영의 이런 빠른 대응 이런 거에 저는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오프라인도 안 된다 죽는다 하더라도 자꾸 이런 변화를 통해서 뭔가 그 역으로 온라인이 새로 배송하니까 우리는 즉시 배송해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도 뭐 대세는 좀 떨어짐에도 맞지만 이런 몇몇 기업들 특히 이제 편의점도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 어떤 기업들은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이커머스 시대 얘기해 주시고 그 온라인의 그런 대세적인 흐름 기업들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오프라인의 반격까지 들으니까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예, 교수님 그러면은 혹시 좀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결국에는 유통이란 것도 이제는 대세가 된 건 맞고요. 그 중에서 이커머스가 이제 유통을 다음 버전이 아니라 이제 지금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마트, 백화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유통 자체가 이제 아예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고 이제 모든 쇼핑은 다 이제 이커머스 통해서 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우리 실생활에 관련이 있고 뭔가 이제 일을 하고 먹고 사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도 그거를 모른다고 하면은 수익을 내거나 부가치를 얻기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이 유통, 특히 이커머스의 새로운 유컨셉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꼭 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비즈니스 또는 뭐 주식 투자 여러 가지 뭐 돈벌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 쇼핑몰 강의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듣고 많이 하시는데 진짜 이번에 그 200조 이커머스 시대 당신의 미래를 바꿀 21가지 이야기 교수님 이 책 꼭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이런 책 읽으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큰 그림을 이해한 그래도 상태에서. 뭐 요즘은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딱 안 상태에서 또 그렇게 요즘 창업도 많이 하시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온라인을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마케팅에 가면은 뭐 이커머스는 요즘에는 뭐 핵심 키고 완전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뭐 아까 가격 싸게 광고 잘하고 그 시대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너무 치열해. 이제 끝났어. 그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이 시대는 새로운 컨셉으로 서비스 차별화 컨셉으로 바꿔서 그걸로 대응을 해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선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한 인터뷰 이 정도에서 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조 이커머스 시대 당신의 미래를 바꿀 21가지 이야기의 저자이신 이종우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